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우종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들을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학습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트렌드입니다. 자, 2020 반도체 트렌드, 자, 올해 쭉 진행되는 것들,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까지 어떤 것들이 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고자 하는 우종석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작은 거인이 이끄는 세상, 이 반도체라는 이 작은 거인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반도체를 이끌어 가는지 저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 강의는 굉장히 좀 깁니다. 나름 트렌드 치고는 길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딥하게,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은 너무나도 좋은 데이터들, 또 좋은 자료들,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차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단순하게 반도체 트렌드가 좋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팹리스나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삼성이 투자해서 늘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각각의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흘러갈지, 자, 두 번째,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 트렌드나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비메모리다 그래서 퉁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AP나 CIS 혹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차후 10년 동안 발전하게 될 AI와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자동차, 자율주행 쪽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끄는 우종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짝은 건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꼭 반도체 병아리 쪽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반도체 병아리 쪽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주요 메모리를 한번 보시고요. 아무래도 강의가 좀 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짜리니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쉽지 않다 싶으면은 조금 쉬셨다가 조금 반도체 병아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다음 비메모리, 마지막으로 미래 트렌드를 이끌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 트렌드 이야기, 반도체라는 작은 거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리 포화를 삼성은 비메모리에 찾는다. 자, 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삼성의 트렌드를 절대 빼먹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 얼굴 좀 가릴게요. 아무래도. 자, 여러분들, 메모리라는 삼성이라는 것은 반도체 이야기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전 세계 반도체 트렌드를 이끄는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TSMC도 있고요, 인텔도 있고요. 하지만 삼성은 그들 중에 정말 종합 반도체로서 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방향성, 거기다 이들은 스마트폰까지 만들잖아요. 거기다 요즘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이끄는 그 발자취를 보면은 무엇이든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메모리의 포화를 삼성은 비메모리에서 찾는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삼성의 이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이렇게 메모리에만 몰빵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비메모리가 훨씬 시장이 크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봐야겠다라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던졌단 말이죠. 본인들이 해보겠다라고. 자, 이제 비메모리는 단순하게 AP만 보면 안 된다. 자, 이것도 또 중요해요. 메모리가 포화가 됐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보는데 비메모리는 절대 AP만 보면 안 된다. 무엇이 있어요? AP만 보지 않고요. AP 이외에도 CIS나 아니면 오토모티브, 그죠? 오토모티브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 AP 시장을 엎어버리거나 혹은 AP를 포함한 시장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메모리 포함해서 비메모리를 받고 비메모리는 단순하게 AP만 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를 또 다른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AP도 있고 오토모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반드시 이기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와 파운더리 이 두 가지를 잘 엮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병아리반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걸 보시면요,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거예요. 설계. 팹이 없어요. 공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즉 아파트를 짓는데 시공 이제 설계 도면만 그리는 사람들이고요. 파운드리는 시공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즉 공장이 있다, 공장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성은 팹리스, LSI, 저 이거 발음하는데 어려워요, 항상. LSI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많은 제품들을 다 다뤄가면서 결국에는 종합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에 대한 비전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요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이런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전에 이제 삼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세미콘 코리아가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취소가 되었고요. 2019년도의 자료에 기반을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미컨덕터 레비뉴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를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레비뉴를 본다는 거는 영업이익을 본다는 것이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로스를 본다는 건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쫙 그래프를 그려서 이쪽이 아무래도 뜨는 시장이니까 보통 반도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이런 특별한 첨단 기술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뒤를 보고서 본단 말이에요. 자, 5년에서 10년 뒤를 보고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단에서 모든 거를 다 처리할 수는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5년 뒤를 향해서 그때를 타겟팅을 해서 지금부터 기술을 만들어 가보자 할 때는 요 데이터를 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2년에 이제 레비뉴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은 22.5%로 지속적으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17년부터 쭉 커오는 걸 보면은 스마트폰의 share of total growth에선 11.3%가 더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오토모티브를 보면은 2022년에 11.9% 정도의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성장률은 21.2%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보냐면 잘 보세요. 자, PC 같은 경우는 10.2%라는 걸로 오토모티브랑 거의 비슷한 동일한 점유율을 2022년도에 기록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성장률을 보면은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10.2%라는 것은 기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타겟 시장, 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자,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스토리지나 인더스트리얼 쪽이나 혹은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은 워낙 꾸준하니까, 하지만 여기 오토모티브, 자, 그래서 결국은 서버로 저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 스토리지 쪽을 많이 봐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가 더더욱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토모티브 시장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CES에 대해서 CES 2020에 대해서 한번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2025년에 이제 거기서는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건 결국 오토모티브 쪽에 차량용 반도체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2025년에는 훨씬 많은 부분들이 오토모티브 시장에서 빵 터질 것이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2022년이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에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더 성장되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무엇이? 오토모티브,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럼 선생님, 인더스트리얼은 왜 대체 올라갑니까?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인더스트리얼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도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에 많이 들어가냐면요.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들, 제가 또 만들어 놓은 IoT 쪽 강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트윈 시티라는 게 있어요. 트윈 팩토리. 트윈 팩토리가 뭐냐면요. 모든 반도체, 모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에다가요, 모든 센서를 달아놔가지고요, 그것이 복제가 돼서 가상에서 하나가 더 돌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장치에 센서랑 모든 거를 다 달아가지고, 걔네를 서버로 해서 트윈으로 하나를 구현을 한 다음에 트윈 팩토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돌려봐요, 생산을. 한 달, 두 달, 세 달치를 돌려보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정도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그럼 오케이, 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트윈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에 포함이 되냐면은 IoT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에서도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예전에 그냥 기계가 있었다 치면은 기계의 상태도 봐야 되고요. 그 기계를 로봇으로도 대체해야 되고요. 그럼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맨날 스토리지나 뭐 오토모티브 아니면 스마트폰만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렌유인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4차 산업 그리고 첨단 기술 지식을 이런 깨알 같은 이야기도 좋긴 한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인더스트리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반도체의 핵심 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차이나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니즈 팩토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무래도 2020년도에 초반에는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멈추기도 했고 속도가 현저히 갑자기 이제 조금 뭐랄까요, 더 느려진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1년, 2년, 그리고 3년, 5년 뒤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이 전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야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셔라 라고 했는데 이 장표에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차이니즈 팩토리, 차이니즈 파운더리. 자, 어쨌든 중국의 이 시장에 대해서 중국의 공장들, 중국이 갖고 있는 파운더리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수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통 생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스크린샷 타임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멈춤을 누르시고 한번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TSMC, 글로벌 파운더리, UMC, SMIC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 SMIC가 진짜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12인치입니다. 자, 이들이 언제쯤 12인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느냐, 그리고 그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냐, 그리고 그들의 아웃풋이 대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면은 중국 반도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더 흘러가겠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을 전체적인 트렌드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내의 트렌드를 말이죠. 자, 중국은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조사를 하고 계속 샘플링을 보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기간이 남아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SMIC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TSMC랑 글로벌 파운드리는 다른데 TSMC는 대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SMIC에 집중을 합시다. 자, 한국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반도체 산업을 보려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죠?
한국의 삼성을 봐야죠. 그죠? 여기 중국은 보려고 그러면 SMIC를 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미콘 코리아 2019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취소가 됐으니까 거기서 기조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The China Effect will come to play in 2020. 자, 2020년도에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역할론보다는 저는 다른 산업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말하는 건 19년도에 잠시 얼었지만 20년도부터 시작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거는 제가 이제 반도체 이드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요런 데서 이제 기조연설을 할 때는 앞으로 정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쪽도 산업이 자꾸 살아야 되니까, 그 산업에 주체하는 분들,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들어와도 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좋아질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도 제가 반도체 인으로서 전체적으로 봐도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더 호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팹리스 마켓 쉐어예요. 자, 앞에서도 계속 봤던 것 중에 삼성 이야기할 때도 FNF 뭐예요? 팹리스랑 파운더리,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운더리, 중국의 파운더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쪽이 어쨌든 따라오게 될 경우 기술력이 막 계속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현재 메모리를 꽉 잡고 있으니 파운드리랑 팹리스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후에 나올 인공지능 칩이나 오토모티브나 아니면 이런 것들, 비전에서 쓰여지는 이런 센서들, 이미지 센서들을 더 고도화하고자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팹리스에서 여러분들 이 트렌드를 봐야지만 반드시 세계 반도체 흐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팹리스 트렌드는 현재 이렇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요, 옛날 것만 봐도 그렇게 크게 순위가 현재 바뀌지는 않고, 어찌됐든 퀄컴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차량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본인들이 우리는 요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칩을, AP라는 거는, AP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두뇌의 역할을 해주는 오토모티브 칩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자동차 칩 메인 두뇌를 만들었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만 막 하는 그런 GPU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하는 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 GPU가 인공지능의 핵심을 담당하게 됐고, 그런 핵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그 다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최적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율주행차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앞서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마켓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칩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건축에서 봐도 여러분들 건물을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건축의 그런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팹리스 업체의 주요 업체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 IoT 이제 비전 시스템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내의 반도체 트렌드가 보이고, 플러스로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외에 어떤 식으로 현재 어느 부분에 힘을 싣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지만 차이나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성장하는 속도를 봐야 돼요. 걔네들은 패스트 팔로워, 따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을 선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크는 성장 속도를 봐야지 국내에 영향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지표로 뭘 봐야 된다? 12인치 웨이퍼의 생산 아웃풋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 수율에 대해서 많이 트래킹을 하면은 그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팹리스 업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팹리스 업체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이제 건축의 디자인을 이제 설계하고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끌듯이 이들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흘러갈 것이고 삼성은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팹리스를 같이 따라함과 동시에 반대로 또 파운더리 쪽에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종합 반도체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2020년, 2021년 이후로는 우리가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인더스트리얼까지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결국 호황이 와서 결국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번 요 인트로라기보다는 입문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잠시 조금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뒷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쉬워지시려면은 요 앞부분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업은 회로 설계, 공정, 후공정, 반도체 테스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제가 나타내는 제일 큰 분류표이고요. 두 번째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 완성품이라는 거.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공정하고 후공정이 있고 여기를 합쳐서 전공정, 이게 후공정 테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완성품 그거를 이제 차랑 비교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IDM, 파운드리, 팹리스, 장비 부품 업체 이렇게까지 나갈 건데요. 다소 좀 어려우실 거니까 자 처음부터 하나 해볼게요. 자 먼저 반도체 회로 설계 공정, 후공정 테스트는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제2롯데월드 타워.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때 우리가 잘 보시면은 120층짜리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120층짜리의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120층짜리를 지어봤어. 나는 100층이 넘는 걸 지어봤어 라고 해서 시공사, 즉 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동시에 이 설계하는 쪽에서도 나는 100층 이상을 한번 설계를 해봤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공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7나노 공정 해봤어, 5나노 공정 해봤어 라고 자랑질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 건축 설계에서 이제 건축을 쫙 건물을 설계합니다. 밑에 깔고요, 뭐 깔고 화장실 위치는 어디가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 어느 정도 넓이와 높이로 가고요. 그 밑에 철골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한 거를 여러분들 시멘트, 콘크리트 갖다 붓고 땅을 파고 이런 공사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자, 공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건물을 시멘트 다 하고 시멘트 붓고 철골에서 120층을 세워 놓으면은 그 밑에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페인트 칠을 하고요, 이제 타일을 붙이고요, 이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죠.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후공정입니다. 자, 이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누가 나오냐? 송파구청에서 나옵니다. 야, 화재 관련해서 니네 이슈 있어? 혹은 건물 이거 몇백 명이 올라타도 괜찮아? 뭐 올라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있어도 괜찮아? 몇천 명이 살 건데 괜찮아? 안전 이런 거 다 고려했어 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해요? 품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에는 저기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정, 후공정, 테스트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2롯데월드를 짓게 되고 아이러닉하게 랜드플래시는 제2롯데월드처럼 한 120층 정도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는 그런 똑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작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걸 왜 나눴냐? 자, 이 웨이퍼라는 거 위에다가 저희가 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는 그 전에 이제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해서 보내준 거고요. 그 위에 이거를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얘를 잘라서 여기 옆에다가 포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 전공정에서 결국 엔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엔진의 출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고 프레임, 뭐라 그럴까? 그 동력을 전달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칩에서 정의된 어떤 성능을 최대한 로스 없이 잘 전달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후공정에선. 하지만 전공정에서는 우리가 엔진의 자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저 자체적으로 칩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게 제일 뭐다?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IDM 파운드리 팹리스 장비 부품 업체는 무엇이냐?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는 공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팹리스는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팹이, 이게 팹인데 팹이 없잖아요. 팹이 없으니까 팹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정만 하는 사람들은 파운더리. 그리고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IDM, 즉 삼성, SK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삼성,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두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파운더리는 외부 업체의 위탁을 받아 칩 생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그러다 보니까 TSMC, 글로벌 파운더리, 그리고 삼성 안에 파운더리 사업부가 여기에 속해지게 됩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팹이 없이 반드시 설계만 하는 곳으로 바로 퀄컴이나 아니면 미디어텍 같은 엔비디아, AMD가 이런 곳들이 되겠고, 이곳들이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랑 삼성에 야, 우리가 이런 설계를 했는데 이거 너희 만들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TSMC랑 삼성 같은 곳들이 우리 5나노에서 7나노에서 이런 자랑질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파운더리나 이런 부품이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ASML, AMK, 램리서치 이런 것들이 장비 부품 업체로 이런 어떤 생태계를 꾸려서 반도체 산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